아니 세무사님. 제가 제 돈을 우리 아들 통장에 보냈는데 왜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가요? 며칠 전 제 사무실로 찾아오신 68세 김옥순 어머님이 하신 첫 마디입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억울함이 교차했고 손에는 국세청에서 보낸 증여세 관련 안내문이 떨리듯 들려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딸아이 결혼을 앞두고 혼수비로 1,200만 원을 계좌이체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족끼리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국세청은 그 돈을 증여로 간주했고 어머님은 졸지에 15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아니, 자식 도와준 게 죄가 되나요? 어머님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더는 낯설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비슷한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500만 원씩 3회에 걸쳐 보냈다가 반복 거래로 간주되어 정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납부한 세금은 증여세, 가산세 포함해 220만 원. 누구보다 아꼈던 가족을 도와줬을 뿐인데 국세청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더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 거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인데 뭐 어때? 아들 돕는 게 뭐가 문제야? 법보다 효가 먼저 아니야?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 8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세제 개선을 명분으로 도입한 금융정보 자동수집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제는 가족 간 거래라도 1천만 원 이상 이체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국세청이 파악합니다. 예전처럼 은행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게 선의인지 증여인지 묻지 않습니다. 증빙 없는 거래는 무조건 증여 의심 거래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 한 번의 이체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생활비도, 할아버지가 손주 적금 계좌에 2천만 원 넣어주는 것도, 딸 결혼자금으로 보낸 1,500만 원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냉정하게 세금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 간 이체에도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도와줬다는 말로는 더 이상 국세청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고 정책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을 도운 일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8월부터 이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졌는지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8월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국세청의 감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금액 이상 계좌 이체가 발생하면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수동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세청이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감지 시스템을 직접 가동합니다. 이 말은 곧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흘러갔는지 국세청이 직접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일회성이든 반복적이든 일정 금액을 넘기면 그 즉시 감지되고 데이터에 저장됩니다. 이 시스템은 의심 거래라는 태그를 붙이고 내부 분석 알고리즘에 따라 선별 조사까지 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대부분 말로만 합니다. 이번 달 생활비다. 손주 입학금이 급해서. 결혼 준비하는데 좀 도와주려는 거지. 이런 말들은 아무리 따뜻하고 선한 의도일지라도 국세청이 보기에는 단 한 줄의 증거도 없는 거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냉정합니다. 증여세 납부 안내라는 이름의 고지서가 도착하는 순간 그 돈은 선의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0대 윤정자 할머님은 손주가 대학에 합격하자 기쁜 마음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등록금에 보태 쓰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송금이 3회에 걸쳐 일어난 점, 그리고 계좌 메모란이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생활비 송금이 아닌 반복적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할머님은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게 되셨죠. 결국 120만 원이 넘는 세금과 함께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의 송금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차량 구입 비용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증여 의심 거래의 목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요즘 많이들 하시는 금융상품 가입까지 겹친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예컨대 손주 명의로 적금이나 펀드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돈의 출처가 부모나 조부모라면 국세청은 바로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 경우 돈을 보낸 사람에게도 받은 사람에게도 세무상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가족 간 사랑에서 출발한 단순한 도움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마음보다 냉정하고 규정은 감정보다 명확합니다. 도움을 주는 쪽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다 내가 번 돈인데? 그러나 국세청은 다르게 묻습니다. 이 돈은 왜 보냈습니까? 증빙하실 수 있나요? 이 물음 앞에서 멈칫한다면 이미 절반은 증여로 간주된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몰랐어요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보는 연결되고 계좌는 추적되며 작은 이체 하나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시는 조용히 단 한 줄의 알림 없이 진행됩니다. 혹시 나도 걸릴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순간은 이미 늦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족 거래에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내기 전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세금이 붙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 국세청은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요? 그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세원 투명성 강화라는 이유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 사회 속에서 급증하는 가족 간 자산 이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0대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를 넘었고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조금씩 조용히 자녀 세대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점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증여라는 게 눈에 띄는 사건이었습니다. 큰 돈이 한 번에 움직였고 그때마다 계약서나 등기, 문서가 남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액은 쪼개졌고 명목은 생활비, 학비, 보험료, 적금, 차량 구매, 심지어 용돈까지 다양해졌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선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며 증여는 탈출구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증여를 활용하면서 국세청은 본격적인 편법 자산 이전 단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단속의 첫 타겟이 된 것이 바로 가족 간 계좌 이체인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넓게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손주를 위해 보험을 들어주며 며느리 통장으로 생활비를 입금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 모든 거래 하나하나에 세무적 색안경을 씌우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이체는 순식간에 의심 거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고지서가 따릅니다. 문제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의심 거래가 누적되면 향후 본격적인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엔
자녀의 통장으로 꾸준히 이체를 하던 60대 가장이 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조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이고 싶었을 뿐인데 세무당국은 절 절세범으로 취급하더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거래에 증거를 남기십시오. 자금이 왜,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흘러갔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이 가서 보낸 돈은 이제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둘째, 반복적 송금은 반드시 계획된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이라면 간단한 가계약서라도 작성해 두십시오.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거나 보험을 유지할 때도 납입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 금액 이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특히 자산이 크거나 자녀 수가 많거나 정기적인 자금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세무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인식하십시오. 부모님만 혹은 자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마 우리가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고 기록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우편함에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냥 도와준 게 이럴 줄은 몰랐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마음이 무거워졌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무지했구나. 그동안 도와주느라 보낸 돈이 혹시 문제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분명히 당신께 필요했던 경고였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가족을 돕는 일도 조금만 계획을 더하면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세금 고지서를 보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고 되묻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겁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나도 자녀한테 생활비 보낸 적 많은데 요새 손주 학원비도 내가 내주고 있었는데 보험도 내가 들어줬는데 그것도 해당돼? 맞습니다.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세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일하고 모으고 도와온 분들께 이런 정보 하나 없어서 벌금 내고 억울함을 삼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마디 정리해 드립니다. 도움은 하되 증거를 남기십시오. 가족을 위하되 계획을 세우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되 세금은 피하십시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앞으로 세무 고지서에 놀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영상이 끝난 뒤 꼭 해보셨으면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 3개월간 자녀나 손주에게 보낸 이체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둘째, 그 돈의 목적이 명확했는지 설명 가능한 구조였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앞으로 이체할 일이 있다면 그 목적과 명분을 간단하게라도 문서로 남기세요. 넷째,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내 가족의 문제이고 내 노후의 문제이며 나의 명예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한 번도 고지서를 받아본 적 없다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당하지 말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보가 곧 자산인 시대입니다. 몰라서 낸 세금, 억울해서 삼킨 후에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끝낼 게 아니라 내 부모님과 자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진짜 가족을 위한다면 사랑은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줄이 이 영상을 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누군가가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숨겨진 세금 폭탄, 이제는 정확히 알고 피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